내 인생은 내 걸음마다 가혹한 시련이 따르는 점이의 여정이다. 경주의 시골처녀에서 서울의 한 변호사까지 나는 이 섬을 지키기 위한 고통, 배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이겨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린 딸 지은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굴의 이야기이고 복잡한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려는 열망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어머니인 정혜진입니다. 나의 여점은 단지 격렬한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불의를 반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 사이에서 저는 제 딸과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경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정혜진입니다. 이곳에서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시간이 느려지듯 합니다. 별표 봄이면 벚꽃으로 뒤덮인 마을길이 바람에 나부끼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름,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강에 가서 샤워를 하자고 하고 녹색 대나무 줄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10월 오후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 어머니가 향기로운 생강차 주전자를 끓여 온 가족이 난로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 가족은 농사를 짓는데 수확기에 온 가족이 가장 바쁘다. 그 시절 해가 뜨지 않았는데 아빠가 이번 계절에는 손이 빨리지 않으면 비가 올 것이라며 온 가족을 깨웠다. 나는 종종 엄마와 아빠와 두 오빠를 위해 들판에서 밥을 치곤 했다. 그들은 땀에 흠뻑 젖었지만 항상 웃으면서 혜진아, 너는 열심히 공부해. 우리처럼 햇빛을 쬐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저를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은 막내딸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저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을은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그곳이 항상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지은이는 빨간 흙길을 저와 함께 학교에 걸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길가의 야생화 덤불 옆에 멈춰 서서 꽃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이는 항상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서 생활이 얼마나 활기찬지 봐야 해 라고 말한다. 나는 온 마을이 황금빛 햇살에 잠겨있는 평화로운 일몰에 여전히 집착하기 때문에 웃기만 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 생각하면 따뜻하면서도 나를 설레게 한다. 아마도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 내가 자란 곳, 나에게 가족과 가장 진실한 소박한 관계를 준 곳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작은 방을 덮은 희미한 황금빛 불빛과 기름 램프 아래 앉아 낡은 책상과 책 몇 권을 위한 공간만 가득했던 저녁 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밖에서는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북동풍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확인하려는 듯 윈윈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맞은편에 앉은 큰형은 점색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조심스럽게 책잔을 넘기며 혜진아, 공부 잘해야 돼. 여길 떠나야 돼. 언젠가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합격할 거예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항상 충분한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 내가 11학년 겨울 연말 수학을 위해 온 가족이 바쁘고 갑자기 눈이 내리고 학교에 가는 길이 미끄러워 춥다. 그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작은 다리를 건너 수업에 가려고 하다가 넘어졌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때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눈물이 계속 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큰오빠는 소식을 듣고 밭일을 그만두고 급히 달려와 나를 업고 돌아와 혜진아,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면 내가 한 말이 헛수고였니? 라고 꾸짖었다. 그 말은 나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한 의지를 일깨웠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물러서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 번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 성적이 중간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아서 부모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말했다. 난 널 믿어. 그 말은 간단하지만 내 정신을 되살리는 약이 되어 나는 계속 단어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밤들 나는 종종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온 가족이 잠들 때까지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한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가볍게 옷을 입혀 따뜻한 물 한 잔을 탁자 위에 올려주신 적이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따라 온 가족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듯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것은 그의 수능일 것이다. 나는 학업 스트레스와 싸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험날 심각한 병을 이겨내야 했다. 머릿속엔 그저 큰오빠의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해. 여길 떠나야 해. 그 의지가 저를 우울한 몸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큰오빠를 껴안았고 눈물을 흘렸고 행복과 가족의 희생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9세 때 차다다득하고 불빛이 꺼지지 않는 분주한 도시 부산에 발을 디뎠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자란 평화로운 마을에 비해 너무 낯설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앞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이 나를 흥분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왔다. 대학 기숙사는 내가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다. 방은 작고 비좁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시작된 곳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내 스스로 개인 용품을 사고 요리를 하고 엄마나 오빠에게 상기시키지 않고 스스로 시간표를 짜보았다. 그러나 나를 가장 압도하는 것은 자립생활이 아니라 등록금과 생활비이다. 부모가 모아보낸 돈이 모든 지출에 충분할 수는 없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네요. 테이블 청소, 설거지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은 민첩성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한 번은 러시아어의 실수로 음식을 잘못 가져왔다고 손님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중년 여성인 가게 주인은 나를 부엌 뒤쪽으로 끌고 가서 내가 우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이 도시에서 버틸 수 없을 거야? 힘내, 포기하지 마. 그 말은 단호했지만 즉시 울음을 그치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나의 긴 여정의 작은 도전일 뿐이다. 부산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주 알뜰하게 살았다. 책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라면만 먹는 주가 있다. 반 친구들이 자주 밥 먹자고 하거나 모이자고 하는데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해요.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도 있다. 이것은 나를 슬프게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1학기 말에 일어난 사건은 내 꿈을 거의 떠날 뻔하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 후 그달의 아르바이트 돈이 모두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는 텅 빈 길 한복판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뚝뚝 떨어졌다. 내 머릿속에는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행히 지갑을 주운 사람은 근처에 사는 노인이다. 그는 다음날 아침 지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돌려주며 따라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말아라 라고 조언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이 올 거야. 그 말은 나에게 힘을 준다. 그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미한 불빛과 책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자주 앉아 있었다. 피곤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은 일시적일 뿐이다. 그리고 그 끈기는 제가 부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국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5살 되던 어느 봄날 부산의 벚꽃잎이 만개하고 거리마다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수백 밤을 꼬박 세운 학교 도서관 앞에서 시험 결과를 받았다. 화면에서 콩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나는 땅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흘렀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짓눌려온 압박감에 따른 안도감이다. 나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뭉클한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너 잘한다. 부모님이 널 자랑스러워해. 다른 쪽 끝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도 울음과 섞였고 기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가 지편관 앞 오래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고 맏형과 둘째, 형부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 가족은 이제 마침내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날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적이 없다.
시험 공부하던 날의 심한 압박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험 전 6개월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도서관은 집이고, 녹인 커피는 여러분이고, 두꺼운 책자는 제 세상 전부입니다.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을 때가 있다. 작년 11월 어느 날 저녁, 나는 너무 많이 굶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방에서 기절했다. 룸메이트가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의사의 경고와 함께 병상에서 깨어났다. 만약 내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나는 시험을 보기 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전화로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만 하셨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필요는 없어. 내가 건강하고 평화롭기만 하면 난 그걸로 만족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부모님이 밭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큰형이 나를 업고 학교에 갈 때 추운 날 라면을 먹는 모습, 모든 것이 나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 같다.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휴식과 시험 공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 위기를 극복했다. 결과를 봤던 날 반 친구들이 축하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대신 차를 타고 경주로 작은 마을로 조용히 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로 부모님께서 점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는 영원히 기억나는 한 말을 하셨다. 부모님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셨던 일을 하셨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성취하든 이 가족은 항상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잠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마당에 서서 별이 촘촘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혜진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 희생한 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감사와 헌신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 서울 시내 한 고층 건물 18층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수도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부담스러웠다. 제 사무실은 항상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키보드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산처럼 쌓여있는 파일들은 항상 저에게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나는 내 사무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병원에서 온 내과의 사인 이민우를 만났다. 민우와의 첫 만남은 복잡한 소송을 처리하는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폭설과 함께 거리는 차량으로 붐볐고 찬바람이 불면서 고장난 우산을 찾느라 외투도 보온선이 부족했다. 그때 민우가 우산을 내밀며 걸어온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추워요. 그녀는 영원히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에 금방 마음이 놓였다. 알고 보니 민우는 경주에서 어릴 적 친구였던 지은과 절친한 친구였다. 지은이가 제 얘기를 많이 해준 적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날부터 민우와 저는 이를 묻기 위한 짧은 전화, 점차 삶을 나누기 위한 주말 모임으로 점점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차분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깊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 번은 가족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았다. 양측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씁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민우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같은 변호사는 항상 정의를 추구할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의사처럼 말이다. 정의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때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에 관한 큰 사건을 해결하던 중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 겁에 질렸습니다. 민우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내 걱정을 즉시 떨쳐버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충고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 메시지 배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회사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신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민우 덕분에 극복했다. 그는 항상 제게 세상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민우와 나의 관계는 흔히 볼 수 있는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눈 작은 순간들과 이해 속에서 나는 동반자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업이 아무리 가혹해도 나는 항상 위로와 격려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믿게 한다. 1년여의 열애 끝에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단풍으로 뒤덮은 어느 가을날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는데 이곳에서는 경주에서 온 가족과 민우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며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이제 호화 게스트들 사이에 앉아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내 손을 꼭 쥐었다. 초기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우리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겨우 편안하면서도 아늑함을 유지했다. 시어머니인 오선희 씨는 교제하는 데는 예리하지만 지극히 능숙한 여자였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내 며느리는 변호사이고 훌륭하고 예쁘다고 자주 자랑해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심지어 할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자주 직접 만든 김치와 전통 음식을 갖다 주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역풍처럼 모든 것이 꿈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기대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다국적 기업에 관한 큰 사건을 맡은 후 며칠 동안 계속 일해야 했고 심지어 자정까지 집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민우는 처음에는 동정심이 많았지만 내가 늦게 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약간 피곤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절정은 그해 추석이었다. 시어머니 집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급한 회의 때문에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식사를 마쳤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민우는 우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일이 중요하니? 라고 짧게 물었다.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 있을 뿐 식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변화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음식을 가져오는데 열중하지 않고 대신 간접적인 훈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바쁘니까 엄마도 방해할 엄두를 못 낸다는 말이 무심코 들릴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며느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합니다. 민우도 병원 근무 중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장기간의 수술은 그를 피곤하게 했고 우리는 서로 점점 더 말을 적게 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는 갑자기 우리 이렇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야? 넌 항상 바쁘고 난 누구랑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침묵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제가 너무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우연히 삶의 균형을 잃었나요? 그 후로 저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주일의 휴가를 신청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민우와 함께 늦은 오후에 한강변을 산책한다. 모든 균열을 즉시 없앨 수는 없지만 돌아오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소파에 함께 앉았을 때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너만 노력하면 나도 노력할게. 결혼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말은 나를 안도하게 했다. 결혼 생활은 도모도 아니라 양측의 이해와 희생이 필요한 도전적인 여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대 봄날 첫 딸 지윤이를 반기는 기쁨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지윤이를 품에 안았을 때 오선희 할머니는 다시 병상에 서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다. 괜찮아.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 그 말들이 마치 칼처럼 나를 놀라게 했다.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점차 시어머니의 실망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지은이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유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너는 계속 일하느라 바쁘고 어떻게 충분한 우유가 아이에게 줬니? 밀크쉐이크라도 줄까? 밤에 울 때도 서슴없이 엄마가 안아줄 줄 몰라서 울었구나 라고 말했죠.
이런 비난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제가 더 이상 제대로 된 엄마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특히 출산 휴가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나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선희 할머니는 늘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우에게 자주 상기시킨다. 며느리 일이 이렇게 바쁜데 지은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엄마야. 민우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있고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침묵은 때때로 나를 고독하게 만든다. 절정은 온 가족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연말 저녁에 일어났다. 거실에 앉아있던 선희 할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조카는 언제 더 나을 예정이니? 이씨 집에 지은 씨만 있을 수는 없어요. 부엌 청소를 하느라 바빴는데 그 말을 듣고 멈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우는 일어서서 엄마, 아이 일은 우리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려고 애썼다. 혜진이도 수고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 며느리가 되면 시댁 식구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 집에 어떻게 후계자가 있을까? 그 말은 물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아이들은 하늘이 준 축복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지훈이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할 만하지 않아요.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선희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못마땅한 눈빛으로 가득 차서 말없이 돌아섰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망을 감추지 않고 민우에게 지훈이를 집에 데려가라고 자주 말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고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직접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자기 아이의 삶에서 제외시키려는 것 같다. 가족적인 스트레스는 저와 민우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논쟁을 시작했고 종종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화가 나서 엄마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물었더니 민우는 한숨만 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나를 눈물나게 했다. 나는 이 고달픈 굴레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지은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을 지은이는 혜진아, 한국 전통 가정에서 며느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너 같은 엄마라면 자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마치 빛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저는 가족 문제를 직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어렸더라도 제 자신과 딸의 행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처마를 하얗게 덮었을 때 시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를 집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한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였다. 오선희 여사는 옆에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열심히 듣고 있었다. 들어가니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 남자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잠시 고민한 끝에 그는 탄탄한 목소리로 민우와는 나이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직업과 가족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놀라서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 말이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모든 불만을 확인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선희 여사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주부 노릇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은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작은 아이는 엄마가 더 잘 보살펴야 한다. 혹은 이 집의 신부가 되면 남편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지 제가 집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희 할머니가 민우 앞에서 나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긴장되었다. 한 번은 민우가 오랜 근무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봐라. 아내와 아이들은 일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오늘 지은이가 바빠서 엄마가 직접 학교로 데리러 가야 한다.
그녀가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민우가 저 때문에 모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안쓰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긴장은 어느 주말 저녁 무렵에 최고조에 달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선희 할머니는 뜻밖에도 내가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고개를 들어 눈빛이 민우의 눈빛을 만나면서 나를 지켜줄 어떤 말을 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만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은 인정과 같았고 내 마음은 꽉 막힌 것 같았다.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엄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이 이 가족을 위해 일해요 라는 목소리에 뭉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 일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하길 바라니? 선희 할머니는 즉각 민우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당신의 직업은 이 가족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로 저랑 민우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말한 것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우는 처음에는 나를 달래려고 했지만 결국 모르겠어. 혜진아, 난 그냥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에게 민우도 어머니로부터 압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희생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 제 가족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은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한다. 지은이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혜진아, 너무 참았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포기한다면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되찾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 그 말들은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체성과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희 할머니와 다시 마주보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도 알아요.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 자신을 먼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민우 씨의 작업실을 청소하고 그를 위해 몇 가지 의료 자료를 찾던 어느 화창한 여름 오후에 삼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종이 뭉치를 하나씩 넘기는 동안 나는 느슨하게 잠긴 서랍 속에 편지 한 톰이 잘 숨겨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오선이 시어머니의 친숙한 필체를 보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편지를 뜯었다. 한 줄 한 줄 한 줄의 바늘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선희 할머니는 법조계에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일하며 현재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썼다. 설상가삼으로 그녀는 가족 보호와 제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의 질식시킬 뻔한 것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었고 그녀는 썼다. 민우, 나는 내가 내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아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내가 믿었던 민우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경력을 망치는데 도미할 수 있겠는가. 내 손은 떨리고 심장은 부서질 듯이 심하게 뛰었다. 그 모든 문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배신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모두 바친 남편으로부터도 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민우를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었고 몸맨 목소리로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민우는 편지를 보고 그의 눈빛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아, 나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는 버둥거렸다. 나는 방해했다. 생각 안 해? 하지만 나는 도미해. 알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너의 경력을 망치는 것에 도미해.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있었다. 그 침묵은 나를 궁지에 몰린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소리쳤다. 내가 오늘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왜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대화는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나는 단지 가족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이 칼에 찔려 모든 것을 끝냈다.
나는 민우에게 그가 원하는 안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의 인내와 희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요? 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대가로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잠든 어린 딸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단지 경력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은 노력과 희생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일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짧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 잠시 경주에 데려다 줄게. 민우가 돌아보며 후회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은이의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안다. 경주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 앉아 펼쳐진 벼농사를 바라보며 옛 시절을 회상했다. 나는 누구도 나의 꿈과 가치를 빼앗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지은이를 위해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결혼이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늦가을 저녁 민우와 마주했다. 작은 아파트의 공기는 마치 그 공간도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숙인 채 이미 알고 있는 신문을 준비하듯 두 손을 꼬고 있었다. 왜 엄마가 한 일에 동조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오선희 여사가 쓴 편지를 들자 목소리가 떨리고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두 눈에 담혹감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혜진아, 나는 그냥 내 가족이 평화롭기를 원해. 내가 계속 변호사로 일하면 엄마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은 간단하고 간결했지만 마치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싱긋 웃었고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가족은 평화롭지만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가치 없는 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안전이 당신의 어머니가 제 경력을 망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우는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 침묵은 내 안의 고독감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나는 계속했고 목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만 보여요. 심지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도 나를 외면한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변명, 단항, 그가 여전히 이 사랑을 구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민우는 한숨만 내쉬며 회피하는 눈빛을 보냈다. 혜진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너랑 엄마 사이에 끼었어. 나는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어.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둘 다 만족해? 노력도 안 하고.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상처를 견디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엄마와 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내 편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 민우는 일어서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매일 어머니의 불평을 듣고 집에 돌아와야 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을 본다. 내가 이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눈물이 났지만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럼 넌 내 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산산조각이 났다. 민우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나는 그가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잡고 그가 변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며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와 함께 독방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규칙적인 호흡은 폭풍우 속에서 드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민우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보호할 용기가 없다면 저는 제 자신과 제 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자 나는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지은이를 안고 그 집을 나섰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머무르는 것은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나를 강남에서 멀리, 아픈 기억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혼자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나는 이혼하기로 하고 지은이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났다. 이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밤을 꼬박 새우며 깊이 잠든 지은을 보며 내가 모든 것을 상대할 만큼 반하지 않은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면 저와 지은이 둘 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은이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오선희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솔직하게 지은이를 어디로 데려갈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녀는 이 씨 댁의 딸이에요. 그 진술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나의 결심을 굳혔다.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선희 여사는 이혼 후 가족에게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거듭 암시해 가족 재산, 특히 민우의 금융계좌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민우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되었다. 확인하면 할수록 이상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기업 관련 거래 중 일부는 자금 세탁과 금융 사기 혐의로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민우의 이름이 일련의 불법 거래에 대해 견포로 이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괴부는 다름 아닌 선희 할머니였다. 전 죽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까다로운 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가족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은 나를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한다. 이것이 빛을 보게 되면 민우의 경력이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가 민우부터 나까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본 이상 이 사실을 계속 감춰둘 수는 없다. 나는 이 증거들을 나의 변호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양날의 칼이라며 조심하지 않으면 이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시, 일가의 편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시 한번 민우를 마주한 것은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거 알아요? 저는 제가 찾은 자료들을 제시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피하려고 했다. 혜진아,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 방해하면 안 돼?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고 제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이 잘못되면 지은이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진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 대화는 나의 결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는 양육권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혼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희 여사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당국에 익명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나는 이 일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법정 공방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선희 여사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법조계에 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까지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기진맥진할 때마다 지은이를 바라보며 시댁 식구들의 어두운 미래나 통제불능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결국 지은이의 양육권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재산의 일부를 얻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희 할머니의 행동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 법정을 떠나면서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린 듯 나와 지은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들어서기를 기다린다. 이씨 일가를 떠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악몽의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다. 예리하고 권력이 강한 여성 선희 씨는 지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지은이를 픽업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혜진 씨,
따님이 곤경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소송을 멈추고 일시 일상에서 물러나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분주한 길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을 때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담이 내 딸을 건드렸니? 다른 쪽 끝은 엷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없어질까 봐 두려운 듯 학교로 뛰어들어 지은이를 꼭 껴안았다. 내 마음은 근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알아요. 이건 고모한 협박이 아니고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선희 부인입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로펌의 옛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 동료인 감수진 씨는 제가 처음 경력을 시작한 몇 년 동안 재능 있는 변호사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수진은 정색을 했다. 혜진아, 그녀는 단지 너를 협박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불과 며칠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지은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학교에 없었다. 당황한 지은의 선생님은 내가 아이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한 여성이 먼저 왔다고 말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 지은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다. 그 순간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경찰과 수진의 지원을 받아 지은이 붙잡힌 곳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선희 할머니가 납치를 위해 사람을 고용한 서울 외곽의 외딴 집에 살고 있다. 밤사이 경찰이 들이닥쳤고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지은이를 껴안았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여전히 나를 꼭 껴안고 말했다. 엄마,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선희 여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소환됐지만 여전히 모든 혐의를 태연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내가 그녀를 비방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예전처럼 버티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협박 전화부터 납치 가담자들의 증언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로 저는 그녀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에서 선희 여사는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저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도 출석한 민우는 피곤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 가족은 이제 저와 지은이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선희 여사가 유괴조직과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죄를 범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를 비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끝났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 나는 밖에 서서 지은을 품에 안았고 끔찍한 폭풍우를 막 지나온 것 같았다. 수진이 옆에서 혜진아, 내가 해냈어 라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 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 지은을 보며 이제 아무도 우리 모녀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새로운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앞길에 아직 많은 시련이 있지만 나는 가장 어려운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은이를 지켰다. 재판은 나의 승리로 끝났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당하는 긴장된 침묵에 빠져 있었다. 오선희 여사는 납치 조직과 금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말도 잘 들린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나조차도 그 말을 듣는 고모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점의가 실현되지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뒷줄에 앉은 민우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멍해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혜진아, 여기서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라는 짧은 문장만 남겼다. 잠시 외국에 나가 있을게. 저를 실망시켰던 어머니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이제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사건에 대한 뉴스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제 삶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지은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시켰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고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엄마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지은이 옆에 앉아 아니야, 자기야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단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 말을 믿었는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가족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비록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대가는 너무 비싸다. 불과 5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지은이는 갈등과 이별, 상실을 목격해야 했다. 나는 육체적 상처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요? 또 다른 날 밤, 제가 책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지은이,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포함한 집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민우 아빠예요 라고 밝게 웃으며 지은이가 말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를 꼭 껴안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아 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송에 큰 도움을 준 친구 수진 씨는 지금도 자주 방문한다. 한 번은 내가 자신의 모순된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혜진아, 완벽한 선택은 없어. 그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을 보호하는 것, 가정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전이 있는 곳이다. 내가 지훈이한테 졌어. 그 말들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수진이가 맞는 것 같아.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 가족이 압박감, 상처, 끝없는 투쟁으로 가득 찬 가족보다 낫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이와 나는 더 이상 묵직한 갈등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민우와의 결혼 초창기를 떠올리며 허전했던 날들이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때때로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걸 지킬 용기가 없어요. 매일 저는 가족이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때때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지은이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갈 것이다. 어느 겨울 저녁 창문에 찬바람이 불 때 나는 지은이와 모녀의 아늑한 아파트의 작은 식탁에 앉았다. 밖에는 서울의 고층 건물에서 불빛이 반짝이며 현대적이면서도 쓸쓸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부드러운 머리와 맑은 눈빛을 가진 지은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색칠하고 있다.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호기심을 보였다. 엄마, 나중에 엄마처럼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이의 눈빛에는 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순진함과 약간의 결단력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아이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지은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고지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럼 항상 나만 믿었지, 엄마, 라고 덧붙였다.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다. 당장 대답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으로 어려운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기 때문. 이씨 신부 시절, 시어머니의 중압감, 소송에 직면했을 때 잠들지 않은 밤, 법원에 서 있던 순간, 지은이 양육권 환수 등이었다. 항상 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준 건 지은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엄마도 무서울 때가 있어, 지은아. 하지만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내가 보호해야 할 것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항상 노력한다. 너는 나의 가장 큰 힘이다. 지은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다. 제가 크면 변호사 돼서 엄마 같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나는 감격의 미소를 금할 수 없다.
그 순간 지은이가 본받고 싶은 롤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는 줄 알았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 저녁이 되고 며칠 후 저는 이상한 주소에서 온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장 일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딸도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그 편지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즉시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는지 알았다. 선희 할머니가 형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관계만은 확실히 여전히 왕성하다. 나는 이 협박이 나를 두렵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지은이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친구 수진에게 연락한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신 편지의 출처를 밝힐 방법을 찾기로 도미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항상 지은이를 가까이 붙들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달려와 나를 껴안으며 속삭이는 목소리로 엄마, 좋은 꿈을 꿨어요. 꿈에 우리는 꽃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엄마가 항상 웃는다. 나는 아이를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그 꿈이 실현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만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기 전에 민우 씨한테 편지 한 통 남겼어요. 편지에서 나는 짧게 썼다. 나는 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지금은 지은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다. 당신의 가족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른 아침 서울을 떠나 나는 내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켜본 도시를 돌아보았다. 지은이가 옆에 앉아서 좋아하는 이념을 꼭 껴안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에는 서울 불빛이 끝없이 펼쳐진 빛의 강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고 어쩌면 저미를 위한 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제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하루하루가 폭풍우에 시달린 안전한 장소가 된 곳이었죠. 책상이 정돈되어 있고 커피잔이 미지근하고 파일들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세상입니다. 노크 소리가 나자 나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굳은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 변호사님, 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가 가져온 서류 페이지를 넘겼다. 수백 명의 근로자들의 삶을 망친 막연한 투자와 무분별한 거래로 얼룩진 대기업 관련 소송이다. 그녀는 이유 없이 해고되고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노동자 단체의 대표이다. 엄청난 숫자와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것을 보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 회사를 위해 10년 넘게 일하며 청춘을 바쳤지만 회사가 이윤을 최적화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돈도 있고 권리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맡는다. 제가 한 말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경무서리에 밀리는 느낌과 전투의 느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대결은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막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서 제 메일박스에 보냈어요. 계속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제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어느 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저를 따라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시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수진에게 알렸다.
그녀는 사무실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혜진아, 그들이 내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싱긋 웃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이번에도 이겼어.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건 지은이에요. 저는 제 딸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결국 많은 노력 끝에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그 그룹은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과 권리 회복을 강요받았다. 재판이 끝났을 때 그 여자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그녀는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점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서울 불빛이 천박에서 여전히 반짝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파일들이 쌓여 있고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점이를 위한 싸움은 끝이 없는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점이한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은과 그들 대신 한마디의 목소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걸어갈 것이다.